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 인생의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로 성공하기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얼마나 성공적인 과학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은 과학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그 성공의 척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탄 노벨상인데요. 지금 여기 써 있는지 보는지 모르겠는데 팀 헌트 MM1이라고 되어 있죠. 2001년을 라틴어로 표기한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제가 시작을 했을까요? 저는 옥스퍼드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사서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중세 도서를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옥스퍼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들 거의 대부분 다 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주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젊은 독일 선생님이셨는데요. 실험 심리학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신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거트 선생님이 저에게 정말 아주 과학이 재밌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상당히 미스테리이면서 또 흥미로운 그러한 학문.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주 명확해지는 그러한 학문이다. 그런데 10살짜리의 그 남자 어린이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로 또 아주 쉬운 메시지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성장을 하면서 제가 청소년으로 성장을 하면서 아주 성공적인 과학자들의 전기를 즐겨야겠습니다. 마리 큐리 여사도 또 역시 저에게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영웅 또 제가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 결단력이 있는 그러한 여성으로서 남성 어떤 지배적인 그러한 사회에서 주변의 그 동료들은 다 긴 그 수염을 기르고 있는 그러한 아주 그 나이가 많은 남성 동료들 사이에서 이렇게 젊은 그런 매력적인 여성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아주 제가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고요. 그 외에 또 페니실린의 역사, 또 페니실린의 발견에 대해서 또 읽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들으러 다녔습니다. 강의는 겨울마다 다행히 이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오늘 이러한 자리처럼 와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여기에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는 어떤 생물학에 미치는 그러한 방사선에 대한 것이었고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생화학에 대한 강연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생화학적인 경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보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생화학에서 훨씬 더 모던한 그러한 경로를 이제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강사분이 상당히 아주 이렇게 아주 웃기게 생긴 뭐 이러한 나선 구조 또한 뭐 이러한 컴파운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컨트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컨트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청소년으로서 생기게 된 그러한 고민이고 또 궁금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학부 학생으로서 상당 부분 해소를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학과 생물학을 잘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은 케임브리지 대학을 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과학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케임브리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학자들이 과학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학의 역사, 그리고 또 케임브리지에서 어떠한 발명이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가히 놀라울 만한, 그리고 또 어떤 젊은 과학도에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부담스럽고 또한 뭐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뭐 뉴턴이라든가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또는 맥스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첫 그 물리 교수였죠. 그리고 또 일렉트로매그네티즘을 통해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자기 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업적 같은 것은 저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조차 못합니다. 정말 이러한 전자기 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하고요. 이것이 이렇게 빛이 어떻게 이러한 생수병을 투과하는지, 그러나 이 탁상은 왜 통과를 못하는지를 아직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주 복잡한 아주 심층적인 이론이 그 뒤에 있죠. 그 외에 또 어떤 원자에 대해서
또 전자에 대해서 또 전자파에 대해서 또한 라디오 액티비티에 대해서 방사능에 대해서 또 이런 어떤 퀀텀한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확률적인 그런 거에서 어떤 과학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옮겨가는 것인데요. 저는 생물학자지 이런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는 상당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상당히 어떻게 보면 20세기에 정말 위대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업적들을 낳은 그러한 학자들입니다. 왓슨이 DNA의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학 발견에서 상당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그 이중 나선 구조를 규명하고 있는 더블 힐릭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보면서 이 두 분을 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아주 개인적으로 뭐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뭐 저녁 식사를 할 때 옆에 앉아서 약간 담소를 나누고 이랬던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DNA의 구조를 규명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생물학 연구에 있어서 그 어떠한 시대적인 잣대로 보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그 당시에는 연구를 담당으로 하는 연구 학생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케임브리지의 클레어 컬리지에서 만난 교수님이 은사가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을 연구해야 될까요? 라고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도서관에 가서 뭔가 연구 질문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갔습니다. 아주 좋은 연구 질문을 찾아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연구에 착수를 했는데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연구를 한 결과 제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슨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또 저의 어떤 멘토이자 또 친구인 브루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에게 정말 흥미로운 또 중요한 그러한 연구 과제를 찾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스테리적인 것. 그러니까 생물학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네, 좋죠. 이런 어드바이스. 그런데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찾아낼까요? 왜냐하면 저에게 알려주지 않은 한 측면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러한 연구 질문을 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그 합리적인 그러한 기간 동안에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저희의 그 과학 미팅을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일하고 있었던 작업실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그 화학과 쪽이었는데요. 화학과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미팅이었는데 헤모글로빈에 대한 미팅이었습니다. 헨리 볼소크가 상당히 아주 흥미로운 토크. 에리스로포이시스, 즉 그 적혈구가 생성이 되는 에리스로포이시스와 성게알에 대한 아주 이상한 그러한 그 강연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볼소크만이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연구를 할 수 있었고요. 이 적혈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은 우선 적혈구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두 가지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산소를 운반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로서 이 햄을 그 자리에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 산소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분자에 아주 그 감싸져 있는데요. 아무튼 볼속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햄에는 철분이 있는데 만약에 철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글로빈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안정적이지 못해서 결국은 세포를 파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개 간에는 코디네이션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버넌 잉그램도 상당히 위대한 과학자였는데요. 바로 어떤 시클셀 아니미아의 문제를 해결을 해줬습니다. 햄이라고 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겸용 적혈구 빈혈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처음에 여기 지금 스타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단백질 접힘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단백질 접힘이 일어나는 곳에서 햄이 결합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보면은 이분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가 리보솜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입니다.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길어지는데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시점에서 햄이 들어와야 되는데 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리보솜이 어떻게 하냐? 기다립니다. 중단을 하고 햄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연구실에 가서 제 동료 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근거가 무엇이냐 라는 것이었고 이 근거를 좀 세부적으로 봤더니 이 과학자분이 위대한 과학자가 뭔가 잘못 생각을 하셨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실험을 보면은 사실은 그 반대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이 실험을 우리가 한번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반복을 해보자라고 하는 결정을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은 전 정말 아주 행운이 아였는데요. 중요한 두 분 지금 루이 라이하트 라고 하는 신경과학자 그리고 토니 헐턴은 솔트 인스티튜트의 남가주의 디렉터이신데요. 이 두 분이 캠브리지에 와서 1년을 연구를 하셨는데 이분은 이런 세포, 즉 이 파란 세포, 아직도 지금 헤모글로빈을 만들고 있는 세포인데요. 그러니까 모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헤모글로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토니하고 제가 바로 PhD 저희 박사 연구를 같이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저의 포스트덕 어드바이저가 될 분으로서 그리스에서 두 번째 이제 회의에서 제가 만난 분인데요. 지금 이제 상당히 지금 그 기술적인 그 과학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밑에 있는 축은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직 축은 단백질 합성입니다. 힘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데 햄이 빠지게 될 경우에는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햄을 다시 추가하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단백질 합성은 가역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기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리보솜이 대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만약에 대기를 강제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토니하고 제가 이런 그 박사 연구를 좀 꽤 잘 진행을 했고요. 제가 포스트닥으로서 뉴욕에서 같이 뉴욕으로 가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일이 좀 잘 안 풀렸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은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떠한 일직선으로 내가 발전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궤도 이탈을 해서 하다 보면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약간 궤도 이탈을 해서 했던 것은 무엇인가? 폴리오 바이러스에 있어서의 유전자를 연구를 해봤던데 이것도 잘 안 됐습니다. 이것은 잘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적혈구를 이용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폴리오 바이러스로 감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폴리오 바이러스로 감염된 세포를 갖고 있으면 제가 이 폴리오 바이러스 단백질 합성을 허용하는 그러한 그 팩터를 갖고 있게 될 것이고 이 셀 프리 그 시스템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백질 합성이 차단이 되는 방법이 마치 햄이 없을 때하고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햄은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폴리오 바이러스가 어떤 일을 유발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하고 제가 한 6주 동안 이중가닥 RNA라고 하는 즉 어떤 폴리오 바이러스의 복제 형태죠. 폴리오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인데요. 복제를 하면서 이중가닥 RNA가 만들어집니다. 이중가닥 RNA가 이 세포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포에게는 알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뭔가 감염이 됐을 때는 어떤 바이러스로 감염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하나의 아주 작은 그 이중가닥 RNA의 분자만 있어도 모든 리보솜, 뭐 1000만 개의 리보솜의 합성이 중단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그 세포에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떠한 단백질 합성의 억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캐탈리틱한 촉매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중가닥 RNA는 그만한 그러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캐탈리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케임브리지로 돌아와서 저의 아주 절친한 오랜 동료 저희의 동료 그 대학원생하고 같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짐 왓슨은 항상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보다 똑똑한 사람하고 항상 연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짐하고 저는 아주 좋은 그런 팀이 됐죠. 왜냐하면 정말 아주 스마트한 똑똑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것은요. 정말 사과를 드려야 될 내용인데요. 아주 굉장히 전문적인 그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리보솜인데요. 리보솜의 그 반인데요. 하나 절반씩 있는데요.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메신저 RNA에 여러 개의 그 리보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티오닌과 레디오 액티비티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러한 그 방사능이 작은 이 서브 유니트 안에 있을 경우에는 힘을 빼게 될 경우에는 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요인이 어떤 그 개시를 시켜주는지 이러한 단계를 그 촉매로 역할하는 또 개시를 시켜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억제 효과를 보면서 결국은 이 문제를 우리가 완전히 규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실험실이 완전히 전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불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악재겠죠. 그러나 사실 저에게는 정말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 저에게는 좋은 일이었냐? 왜냐하면 저희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사를 간 곳 보면은 이게 이제 저희의 헤마톨로지 혈액학과 쪽의 랩인데요. 그 다음에 아주 분자생물학 연구실로서 21개의 노벨상 수상자가 21개의 노벨상이 여기서 탄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맥스 프루츠가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랩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실험 용품점도 써도 되고 또 그 군의 식당도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의 그 식당은 그 부인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전속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정말로 그 혼란스러웠는데요. 어떻게 보면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웃, 새로운 실험실, 새로운 장비 그러면서 아주 훌륭한 과학자들로 둘러싸이게 되었죠.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제 어렸을 때 저희의 영웅이었죠. 케임브리지에 와서 강연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시드니는 얼마 전에 작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맥스고 프레드 쌩어는 노벨상을 2개를 수상하셨고요. 그 다음에 왓슨, 크리크 다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 중에 일부 분들은 저하고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분들인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러한 분들처럼 우리가 될 수나 있겠냐. 이런 그 분자 생물학 쪽에 정말 이러한 위인들처럼 우리가 될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저희 중에 상당한 수는 노벨상을 결국 수상을 했습니다. 서로 우리에게 어떠한 연구를 했는지 뭐 얘기도 안 했고 서로 비난도 안 했고 관심도 안 가졌었는데 각자 다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아주 활력이 넘치는 그리고 또 정말 젊은 과학도에게는 아주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또 너무나 과학적인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이 단백질의 레이블링을 하는 데 있어서 Radioactive Phosphorus Label ATP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즉 보면은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더블 스트랜디드 RNA 그 이중 나선 RNA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하게 이게 표출이 된다라는 것, 표현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EIF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그 게시를 하는 게시 인자가 됩니다. 게시 팩터죠. 그래서 정말 거의 몇 년, 거의 10년 동안의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던 이 문제가 갑자기 너무나 확실하게 규명이 된 것입니다. 햄이 없으면 아니면 더블 스트랜디드 RNA가 있으면 어떠한 억제제를 즉 프로테인 키네이즈를 개시를 시켜서 즉 인산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산화가 되고 있는 단백질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효소는 완전히 죽은 것이고요.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왼쪽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하나의 화학적인 변화가 있을 뿐인데요. 이 오른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백질의 약간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는 활성화된 것이고 하나는 완전히 불활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산화가 결국은 단백질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산화가 우리 체내에서는 정말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움직일 때마다 어디선가는 인산화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인산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인산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세포는 이런 식으로 대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훌륭한 발견이었죠. 그래서 이제 4개의 효소가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흥미로운 효소가 이 디텍션의 기능을 맡게 되는데요. 상당히 이 신경퇴행성 질환 에 유망합니다. 이게 알츠하이머에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경세포에 있는 것들의 치료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수명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하는데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원래 발견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때에 4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정도 이제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풀어야 하는 연구 문제가 없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학에서는 정말 큰 문제거리입니다. 보르수크가 이 성계열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회의가 있었습니다. 톰 험프리도 초대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성계열 단백질 합성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톰이 그런데 사이클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전거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을 할 수 있게 돼서 우리가 그걸 계기로 이제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던 거는 이 발생학 코스를 우즈홀에서 맡고 있었던 디렉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듬해 여름에 혹시 우즈홀에 오지 않겠나. 그래서 같이 실험을 하자, 성계열 실험을 하자라고 해서 정말 좋습니다.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계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성계열이 있습니다. 아주 진한 붉은색인데요. 그때는 이제 카메라에 흑백 사진밖에 없어서 제가 최대한 그 컬러를 살리지 못하고 흑백 사진으로밖에 못 찍었는데 이제 전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12볼트에 달하는 그 전기 충격을 주면 이제 성게알이 이제 그 전기 충격을 받게 되고요. 또 이제 그 정자에도 이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정되지 않았던 그런 알에서는 빨리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또 큰 자극을 주게 되면 이만큼 이제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는데 우리가 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분열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존 게르하르트 아주 저명한 UC 버클리 그 과학자가 강연을 했습니다. 이 호르몬 프로제스테론이 개구리의
그 난모 세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한 내용을 공유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모 세포에서 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숙이라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개구리의 경우에는 그게 프로제스테론이 이걸 촉진하게 됩니다. 이 난모 세포에 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끝에 있는 부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 유사 분열이 이루어지는 지점입니다. 존 게르하르트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소개했습니다. 젊은 일본인 포닥 예일에서 연구하고 있는 학자였는데요. 이 프로게스테론이 불활성화됐던 그 전구체 효소를 활성화하게 되고 그러면 이 성숙 과정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G2에서 M2로 트랜지션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감수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프로게스테론을 가하게 되면 이 스핀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물질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MPF입니다. 성숙 촉진 요인입니다. 여기서의 팩터, 요인이라는 거는 이게 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르하르트가 이렇게 문제를 설명을 하면서 이걸 정제하려고 하면 이게 없어진다. 너무나 불안정한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이렇게 추적을 해 봤는데요. 두 개의 그 감수 분열에서 보였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또 보였습니다. 이 분열을 할 때마다 이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성계알에도 이런 게 있나 궁금해졌습니다. MPF가 과연 있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은 안 했다가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 종교적인 백그라운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신실한 그런 기독교 신자셨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 잉태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인공수정 단성생식이라는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게알의 경우에는 정자 없이도 단성 생식이 가능했습니다. 희석한 그런 뭐 산이라든지 아니면 희석된 세제를 가하면 단성 생식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단성 생식으로 수정이 된 난자와 원래대로 수정된 그 세포 간의 이 단백질 패턴이 같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이클린이라고 레이블된 단백질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게 한 25분에 이 단백질이 형성됐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졌습니다. 이 단백질이 이 세포 분열 주기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세포가 그 분열의 정점에 올랐을 때 이 사이클린이 가장 많이 형성이 됐고 다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세포 분열이 못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이 효소가 촉매 역할을 해서 이 MPF를 촉진했거나 아니면 그거 자체가 MPF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MPF일까? 이제 제가 고민을 했던 거죠. 이걸 또 다른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개알입니다. 단백질이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있었다가 없어지는 그 사이클을 보게 됩니다. 이게 또 세포 분열 주기와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포 주기에 대해서도 몰랐고 어떤 컨트롤을 거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로서 뭘 모르면 참 문제죠. 그리고 내가 뭘 모르고 또 무엇이 알려져 있는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사실 그때 제가 몰랐던 것도 많고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알려져 있던 게 뭐냐? 이 실제 세포 분열 과정은 DNA가 합성될 때와 이제 두 개의 갭으로 분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서 S기와 M기가 이제 서로 교차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체크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체세포 분열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체세포 분열이 끝나면서 또 MPF가 불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이클린이 줄어들고 다른 주요 단백질도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컨트롤 포인트가 있는데 DNA 합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헌 연구도 하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리 핫웰의 그 연구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효모와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이 세포 주기 이행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세포 분열 사이클 28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조절 유전자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리와는 다른 효모를 써서 후행 연구를 했던 폴 널스가 있습니다. CDC2를 썼습니다. CDC2를 죽이게 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DC2에 좀 더 하이퍼액티브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표현형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좀 더 이제 세포 분열이 더 진행이 된 것이었습니다. 유전자를 죽이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걸 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CDC2 그리고 CDC28이 각각 다른 세포 주기 이행을 조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CDC2는 S기를 조절하고 CDC2는 G2에서 M으로 가는 것을 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전자를 복제하고 시퀀싱을 했을 때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습도 비슷했고 프로틴 키나제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연구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사이클린이 이 전체 그림에서 어디에 우리가 끼워 맞출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명확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퍼즐 조각을 맞춰야 했고 내 효모가 네 효모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이의 제기가 있었고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명의 그 대학원생 제르미와 존이 이 성게알 연구 그리고 개구리 연구를 하면서 이게 인간에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해양생물, 성게, 불가사리, 조개만 연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폴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주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미스테리 사이클린 단백질을 복제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또 정말 단순했습니다. 사이클린이 CDC2에 결합을 했고 그러면서 사이클린이 CDC2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프로틴 키나제를 만들었고 그러면 이게 이 프로틴 합성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었고 세포가 이제 세포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촉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모호하고 풀기 어려웠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단백질이 데그레이션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벨상을 탈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게 관찰을 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없어지는 현상을 봤었습니다. 그때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는 뭔가 불가능한 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뭔가 불가능했던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이클린이 축적되고 CDC2를 작동시키고 어느 시점에서 사이클린이 없어지고 CDC2가 꺼지면서 이제 이 모든 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물론 제가 좀 너무나 단순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디테일한 얘기를 하는데 수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크로모솜입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이클린이 이제 없어집니다. 또 다른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불이 꺼지는 것처럼 갑자기 이 단백질이 없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과학에서 이제 길을 따라가야 하지만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게 함정입니다. 감사합니다.